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두 번, 세 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잎 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순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피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내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2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2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2~3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1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1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뭐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